고운의 무늬마을에 가서라는 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인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작품입니다. 우리 수능의 역사도 이제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 출제에 있어도 굉장히 지평이 그 범위가 넓어지고 반드시 이 삶의 어떤 본질 그리고 삶과 죽음의 관계 이런 어떤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작품이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춘수의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이 아마 이제 우리 평가원에서 출제의 대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동규의 풍장에 이어서 이 작품을 한 편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그리고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의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이러한 시들, 중요한 시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여유를 가지고 한번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꽤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보죠. 자, 무늬마을에 가서 고운의 시입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굉장히 그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랐던 중요한 시죠. 서정주 시인의 제자이기도 하고 실제로 신동집이라는 그 오렌지를 쓴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의 그 집안의 장례식을 치르러 충청도 문이마을에 가서 작가가 직접 겪은 그 죽음의 앞에서 직면한 삶과 죽음의 관계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쓴 시인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이제 딱 이것만 볼 겁니다. 삶과 죽음의 거리는 차별성이에요. 삶과 죽음은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로 이어지는가. 이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이것을 불이성이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불이성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다른데 두 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차별성도 있는데 하나로 합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이성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명상적이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하고 지적입니다. 어떤 감상적인 시가 아니에요. 막 눈물을 흘리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이런 시가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절제된 어조를 가지고 있어요. 딱 이제 아까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른가? 삶과 죽음은? 그리고 어떻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가? 그래서 주제는 죽음과 삶은 거리도 있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삶은 죽음을 향하고 죽음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그렇게 삶으로부터 연결된 결국 죽음은 삶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고 삶은 또 죽음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차별성과 연결성과 하나됨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 통찰력, 깨달은 바를 쓴 거다. 자, 여기서 이제 눈의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 자, 보죠. 겨울 문의에 가서 보았다. 자기 체험을 쓴 겁니다. 시간이 나오고 공간이 나오죠. 거기까지 닿은 길이 몇 갈래의 길과 가까스로 만나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길과 거기까지 닿은 길들은 다 맞닿아 있더라. 이것은 결국 삶과 죽음의 만남을 예고하는 문장입니다. 길은 다 만난다. 죽음은 죽음만큼 길이 적막하기를 바란다. 죽음은 차가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세계죠. 죽음은 적막합니다. 그죠? 삶이 아무리 적막해도 죽음만큼은 못해요. 삶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죽음은 적막하기를 바란다. 마른 소리로 한 번씩 귀를 닫고 길들은 저마다 추운 쪽으로 뻗어 있구나. 길들을 의인화한 거죠. 예, 귀를 닫고
길들은 다 추위 쪽으로 뻗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의 현장에서 본 길의 모습입니다. 겨울에 장례식장에서 적막한 그 죽음을 보니 길들은 다 추위 쪽으로 뻗어 있더라. 그리고 길과 길들은 다 만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죽음은 이렇게 적막하고 추위 쪽입니다. 적막하고 추운 것. 죽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삶은 달라서 이러한 길에서 돌아가서 잠든 마을에 재를 날리고, 자, 이게 삶의 세계예요. 근데 잠든 마을은 삶의 공간이라고 봐야 되거든. 거기에 이제 뭔가 물질이 있으니까 재가 되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이 마을의 세계고, 마을은 삶의 공간이라고 봐야 돼요. 죽음의 세계하고 다르죠. 죽음은 매우 적막하고 추위만 있는데 삶은 뭔가 움직여. 예, 이게 삶의 공간이에요. 죽음과 대비되는. 문득 팔짱을 끼워서 보니 먼 산이 너무 가깝다. 이것은 이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멀리 있는 산이 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팔짱을 끼워서 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보니까 멀리 있는 것도 가깝게 보인다. 결국 삶과 죽음은 가깝다라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모든 게 가까워요.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만 다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눈이요.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는가? 이때 눈이 쫙 내리는 거죠. 눈은 삶의 마을에도 내리고 죽은 자의 시체에도 내립니다. 모든 것을 다 덮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삶과 죽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백색의 이미지의 시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눈은 어떤 시련, 고난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눈은 고요히 삶에도 내리고 죽음에도 내리는 어떤 관조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미지로서의 눈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써놨죠? 삶과 죽음을 수용하는 관조의 대상이에요. 눈이요.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을 잘했어요. 그렇죠? 눈이요.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느냐? 죽음까지 덮었는데 또 무엇을 덮는다는 말이냐? 삶과 죽음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눈입니다. 자, 다시 반복하죠. 겨울 무늬에 가서 보았다. 죽음이 삶을 껴안은 채 죽음을 의인화한 거죠. 죽음이 삶을 덮친다 이거죠. 죽음은 언제나 삶을 껴안습니다. 삶이 죽음을 껴안는다고 하면 어떻죠? 어쨌든 삶은 죽음으로 가지만 죽음은 어쨌든 오고야 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껴안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한 죽음 받는 것을 끝까지 사절하다가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본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거부하죠. 예, 뭐 더 살려달라, 더 살고 싶다. 죽음은 다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의인화한 거죠. 인기척을 듣고 뒤를 돌아다 봐요.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삶을 덮쳐버리는 것이긴 한데 죽음은 삶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인기척을 듣고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라고 하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너무 표현이 통찰력으로 잘 썼어요. 죽음은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냉혹하지만 죽음은 또한 삶을 되돌아본다는 것이에요. 죽음과 삶의 관련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삶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낮아서 모든 것은 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팔짱을 끼워서 먼 산이 가깝구나. 멀리 있는 것도 가깝게 보인다. 죽음도 가깝게 보이고 또 죽음이 냉혹한 것 같지만 삶을 뒤돌아봅니다. 모든 것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낮아서.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눈이 내리고 눈은 삶과 죽음을 다 덮잖아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꺼져라, 꺼져라, 죽음아 가라 해도 결코 돌은 죽음을 맞힐 수 없습니다. 죽음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한 거죠. 피할 수 없다. 냉혹한 거죠. 필연성이죠.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겨울문이에요.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는가? 또 반복하죠. 그래서 이런 통사구조의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죽음은 차갑고 적막한 것으로서, 자, 정리하자면 죽음은 차갑고 적막한 것으로서 삶과 차별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죽음은 삶을 꾀하는 채 한 죽음 받고 끝까지 다 거절하다가 죽음은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만큼 죽음과 삶은 연결이 돼 있고 죽음은 삶으로 돈 것이고 삶은 죽음으로 간 거 아니냐. 모든 것은 낮아서 눈이 내리고 아무리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겨울문이요. 눈이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겠는가? 라고 시를 끝내고 있어요. 굉장히 그 명상적인 시고 언젠가 눈이 올 때 이 시가 여러분들한테 떠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문제 한번 보죠. 제가 만든 거예요. 적절치 않은 거. 좋은 문제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은 차별성과 동일성의 양면적 의미를 지닌다. 차별도 있고 같다. 연결됐다는 것이죠. 황동규의 풍장하고 좀 다르죠. 황동규의 풍장은 구속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한 죽음의 세계,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고, 여기서는 삶과 죽음은 차이도 있지만 결국 하나다. 둘이 아니다. 불이성이다. 그랬죠. 먼저 죽음은 냉혹한 것으로 결코 삶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1차적으로는 버립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결국 삶에서 비롯된 것으로 삶과 가깝고 연결된다. 가깝고 연결된다. 예, 그것은 죽음이 삶을 인기척을 두고 뒤를 돌아본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났죠. 둘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합일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좋죠. 자, 기억. 기억은 앞에 이겁니다. 마른 소리로 귀를 닫고 추운 쪽으로 뻗는다. 죽음의 길은 추위 쪽으로 뻗어 있다. 이거기 때문에 차가운 길의 이미지로 부각돼서 삶과 대비된다. 괜찮죠? 또 니은은 잠든 마을은 죽음의 이미지로 부각됐다. 근데 이 잠든 마을은 삶의 공간이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삶을 죄로 만드는 적막의 공간이다. 아니에요. 죽음이 적막의 공간이죠. 삶과 죽음을 바꿔놓은 거죠. 이게 틀려서 답이죠. 이해됩니까? 디귿, 눈은 삶과 죽음을 수용하는 이미지로 눈이여 죽음을 덮고 또 무엇을 덮는가? 의문형을 통해 화자는 이 소재를 통해 눈을 통해 삶과 죽음의 모습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봐가고 있다. 괜찮죠? 니을, 죽음을 의인화하여 니을이 뭐냐면 저만큼 가서 뒤를 돌아다 본다. 누가? 죽음이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죽음이 뒤를 돌아본다. 삶과 거리가 있는 듯 하나 결국 죽음은 삶으로부터 연결된 한 현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괜찮죠? 돌을 던져도 죽음에 맞지 않는다. 그랬잖아. 돌은 죽음을 거부하려는 소재로 동원되었으나 결국 삶에서 죽음은 불가피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괜찮죠? 이게 다 틀려서 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좀 기분 나쁜 소재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불길하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를 논의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은 엄연한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궁극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시들은 전면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번에
황동규의 풍장과 더불어서 제가 연이어서 우리나라 한국 현대시의 대표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그 통찰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고운의 무늬마을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이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필요한 자료는 제가 링크도 걸어놓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자료는 댓글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가진 자료는 뭐 언제든지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할 테니까 참고해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